198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보다 1.7배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핵폭탄까지 만들 줄 알았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이 남아공의 거의 6배입니다. 단 한 세대 만에 두 나라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도대체 핵까지 만들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원도, 기술도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단 4번의 결정으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4번의 함정은 지금 우리 앞에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인지 숫자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으로 또렷이 남아있는 숫자거든요. 자, 숫자로 보면요. 1981년 남아공의 1인당 GDP는 약 3,123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한국은 약 1,884달러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아공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1.7배쯤 더 벌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일 때 옆 나라는 170만 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격차가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월급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남아공은 우라늄으로 핵폭탄 6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7번째도 제작 중이었죠. 핵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도대체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갔을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아공은 1991년 그 핵을 스스로 전두 폐기합니다. 핵을 만들었다가 자기 손으로 내려놓은 나라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남아공 한국뿐입니다. 땅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남아공은 금과 백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캐내던 나라였어요. 쉽게 말해 전 세계가 쓰는 금반지의 상당량이 이 나라 광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 산업 생산의 압도적인 몫을 혼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또 어땠을까요? 남아공에는 사솔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솔은 석탄을 액체 연료로 바꾸는 공장을 1955년부터 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캐낸 석탄을 자동차 기름으로 바꿔 쓴 거예요. 1980년대에는 나라 안에서 쓰는 연료의 약 27%를 이 방식으로 충당했습니다. 자기 차에 넣는 기름 4통 중 1통은 석탄에서 짜낸 셈입니다. 핵을 만들고 금을 캐고 돌까지 기름으로 바꾸던 나라. 그게 1980년대 남아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한국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난했습니다. 포항제철이 첫 쇳물을 뽑아낸 게 1973년입니다. 1981년이면 이제 겨우 8년 차였어요. 중화학공업에 막 시동을 걸던 가진 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핵은커녕 변변한 공장도 한참 부족하던 시절이죠. 누가 봐도 두 나라의 위치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라가 단 한 번의 연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건 1985년 8월 한 정치인의 연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도대체 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 날이 있습니다. 198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의 눈이 남아공의 작은 도시 더반으로 쏠렸습니다. 보타 대통령이 중대 연설을 한다는 예고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인종을 갈라놓던 그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를 보타가 손보겠다고 선언할 거라고요. 세계 언론은 미리 기사 제목까지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오른 보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루비콘을 건너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개혁은 없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바로 돈으로 환산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이었습니다. 남아공의 돈, 랜드화의 가치가 하루 만에 20%나 폭락했습니다. 100만 원이 자고 일어나니 80만 원이 돼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요. 8월 27일에는 요하네스버그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 강제로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은행인 체이스 맨해튼이 남아공에 빌려준 돈의 만기를 더는 늘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만기 연장 거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린 돈을 당장 다 갚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던 남아공은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졌습니다. 빚을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제 용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국가신용, 이걸 소버린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요, 한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받던 신용카드 한도 같은 겁니다. 평소엔 한도가 넉넉하니까 마음 놓고 빌리고 갚고 또 빌립니다. 그런데 신용에 금이 가는 순간 카드사가 한도를 0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긁었던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들이미는 겁니다. 남아공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연설 한 번에 나라의 신용카드가 정지됐습니다. 그 후 폭풍은 한두 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시 조정한 빚을 마지막으로 갚은 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1년이었습니다. 1985년의 말 한마디가 16년짜리 빚의 족쇄가 된 겁니다. 자본은 냉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심령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위험하다 싶으면 한순간에 등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인 1986년 미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포괄적 반아파르테이트법, 줄여서 CIAA라는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남아공에는 새로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빗장을 걸자 세계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남아공에 들어와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짐을 쌌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핵폭탄을 만들고 금을 캐던 나라입니다. 산업도, 자원도, 기술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연설, 단 한마디의 거부가 그 모든 토대를 흔들어버린 겁니다. 무너지는 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그 나라를 향한 세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돈만 빠져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나라를 굴리던 두뇌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백인 정권이 끝나고 27년을 감옥에서 보낸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는데 도대체 왜 나라는 더 가난해졌을까요? 1994년 5월 10일 만델라가 취임합니다.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차별은 끝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흑인 경제 육성, 영어 약자로 B라고 불리는 정책입니다. 차별로 빼앗긴 흑인의 몫을 되돌려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취지는 정의로웠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그걸 굴려가는 방식에서 터졌습니다.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진 자리를 인종 비율에 맞춰 채우라는 점수표가 도입됐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한쪽에서 조용한 탈출이 시작됩니다. 1989년부터 1997년 사이 회계사와 엔지니어, 의사, 광산 기술자들이 짐을 쌌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 숫자가 약 23만 3천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비행기를 타고 사라진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적 자본 유출, 흔히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실제로 굴리던 두뇌들이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현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산을 돌리던 기술자가 떠나면 그 광산은 누가 돌립니까? 병원을 지키던 의사가 떠나면 그 환자는 누가 봅니까? 결정적인 장면이 1999년에 나옵니다. 남아공을 대표하던 거대 광산기업 앵글로 아메리칸이 본사와 주식 상장을 통째로 런던으로 옮겨버립니다. 나라의 얼굴이던 기업이 짐을 싼 겁니다. 두뇌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번엔 돈줄까지 따라 나간 거죠. 결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1994년 약 21%였던 실업률이 2025년에는 약 32%까지 올라갑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셋 중 하나꼴이 된 겁니다. 더 씁쓸한 건 따로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다던 그 정책이 정작 일부만 부자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집권당 인맥에 닿은 소수가 좋은 자리와 지분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비, 백만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의를 위해 만든 사다리가 몇 사람만 위로 올려보내고 걷어차였던 셈이죠. 선의가 어떻게 비틀리는지 이보다 선명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두뇌가 빠지고 사다리가 비틀린 나라에
두 번째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이번엔 도둑이 등장합니다. 2002년 주마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취임하기도 전부터 부패 혐의가 783건이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굽타라는 성을 가진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툴, 아자이, 라제시. 이들이 나라를 통째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부가가 소유한 기업들의 인사와 계약에 손을 댔습니다. 누구를 사장에 앉힐지, 어느 회사에 계약을 줄지를 굽타 형제가 정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부가포획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이 단순히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경비실까지 차지해버린 상태입니다. 도둑이 경비를 맡으면 누가 도둑을 잡습니까? 감시할 사람이 곧 훔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이시나요? 한 사례만 보겠습니다. 철도와 항만을 맡은 국영기업 트랜스넷 한 곳에서 조달 비리로 410억 랜드가 빠져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율입니다. 이 회사 전체 계약의 약 72%가 오염됐다고 조사됐습니다. 멀쩡한 계약이 셋 중 하나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보다 못한 사법부가 움직입니다. 존도위원회라는 이름의 진상조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2016년 3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판결합니다. 주마는 헌법을 어겼다고요.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도둑이 경비실에서 끌려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로 나라가 도대체 얼마를 잃었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조사 과정에서 전직 재무장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가 포획이 경제에 입힌 충격이 최대 5천억 랜드에 이른다고요. 5천억 랜드. 너무 큰 숫자라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람 머릿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남아공 인구가 약 6,300만 명입니다. 5천억 랜드를 이 6,300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약 8천 랜드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약 60만 원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전부 포함해서 온 국민이 한 사람당 약 60만 원씩 도둑맞은 셈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네 식구 가족이라면 한 집에서 약 240만 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집 통장에서 240만 원을 빼간 거죠. 결국 모두를 위한다던 나라가 갓난아기 목까지 한 명당 60만 원씩 털어간 셈입니다. 이게 부가포획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질이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던 나라가 정작 전등 하나를 못 켜는 나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핵폭탄 6개를 손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매일 밤 불이 꺼졌을까요? 핵을 다루는 기술력이면 발전소 하나쯤은 우습게 돌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게 네 번째 결정이 만든 비극입니다. 이야기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남아공 정부가 에너지 백서를 내놨거든요. 그 안에 무서운 경고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이면 비축해둔 여유 전력이 바닥난다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요, 9년 뒤에 전기가 모자랄 테니 지금 발전소를 지으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경고를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새 발전소 건설을 계속 미룬 거예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미래투자 회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당장은 멀쩡하니까 돈 드는 큰 공사를 자꾸 뒤로 미루는 심리입니다. 발전소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이 걸립니다. 오늘 안 지으면 10년 뒤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구조죠. 남아공은 그 10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대가는 정확히 예고된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2008년 1월, 남아공은 국가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금광과 백금광이 멈춰섰어요. 세계 1위 광산이 전기가 없어서 캐던 광물을 그냥 놔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 로드 쉐딩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돌아가며 강제로 전기를 끊는 순번 정전입니다. 가장 심한 6단계에서는 하루에 무려 8시간에서 12시간씩 불이 나갔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건 2023년이었습니다. 이해에 무려 335일이나 정전이 있었습니다. 달력을 펼치면 12달 중 11달이 정전으로 칠해지는 셈이에요. 연구기관 추산으로 이 한 해 경제 손실이 약 2.8조 랜드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입니다. 한 해 정전으로 날린 돈이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쯤 되는 규모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핵을 만든 나라가 발전소 하나를 못 굴렸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국타 가문 기억하시죠? 이들이 전력공사 에스콤을 약탈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석탄 납품, 부품 조달, 정비 계약을 전부 자기 인맥에게 몰아준 거예요. 멀쩡한 발전소도 부실 석탄과 부실 정비로 멈춰섰습니다. 돈을 빼먹느라 발전소를 일부러 굶긴 셈이죠. 여기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모든 기계는 쓸수록 닳고 늙어서 가치가 줄어듭니다. 발전소도 똑같아요. 늙은 발전소는 제때 고쳐주고 새 걸로 바꿔줘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쳐줄 돈을 빼먹었으니 늙은 발전소가 픽픽 쓰러진 겁니다. 새로 짓던 메두피와 쿠실레 발전소는 어땠을까요? 입찰 비리에 휘말려 약 10년이나 지연됐고 비용은 처음 예산의 2~3배로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에스콤의 빚은 약 4천억 랜드까지 쌓였고 정부가 2,500억 랜드, 우리 돈 약 27조 원의 빚을 대신 떠안아줘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정반대기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전기의 약 30%를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발전소를 미루기는커녕 꾸준히 지어온 거죠. 심지어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통째로 수출했습니다. 한 나라는 자기 발전소도 못 굴려 불을 끄고 있을 때 다른 나라는 남의 나라의 발전소를 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독하던 정전이 지금은 거의 멈췄거든요. 2024년 3월 이후 남아공의 정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약 300일 동안 연속으로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매일 어둠 속에 살던 나라가 갑자기 환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드디어 새 발전소를 다 지었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새 발전소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낡은 발전소들을 응급으로 집중 정비해서 겨우 틀어막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너지기 직전에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갈라진 벽에 급하게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불은 다시 들어왔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늙은 발전소에 의존하는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발전소를 미룬 그 무능, 돈을 빼먹은 그 구조, 미래 투자를 회피한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기라는 한 분야에서 잠시 모습을 감췄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무능은 다음에 어디서 터질까요? 똑같은 무능이 이번엔 수도꼭지에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4번의 결정이 쌓여서 만든 청구서가 지금 한꺼번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청구서는 4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물입니다. 전기에서 겨우 막은 두기, 이번엔 수도관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남아공 정부가 부실해진 지방 상수도를 고치는 데 필요하다고 본 돈이 약 4천억 랜드입니다.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그런데 더 기막힌 숫자가 있습니다.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의 누수율이 48.4%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수장에서 보낸 물의 절반이 가정에 닿기도 전에 땅속에서 그냥 새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무수익수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별게 아닙니다. 수도관에서 새서 돈을 못 받는 물, 딱 그 뜻이에요. 절반을 길바닥에 흘리면서 요금은 절반밖에 못 거두니 또 고칠 돈이 없습니다. 하수는 더 심각합니다. 전국 하수 처리장의 약 39%가 위험 상태로 분류됐어요. 보세요.
발전소를 짓지 않아 정전이 왔던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미루고, 안 고치고, 터질 때까지 방치하는 패턴이 분야만 바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청구서는 빈부격차입니다. 여기서 진위계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0에 가까우면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진 사회고 1에 가까우면 한쪽이 다 가진 극단적인 사회입니다. 남아공의 진위계수는 약 0.63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축에 듭니다. 한국은 약 0.33이거든요. 같은 잣대로 재면 격차가 거의 2배입니다. 실제로 남아공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65에서 68%를 가져갑니다. 10명 중 1명이 나머지 9명 몫의 2배를 챙기는 셈이에요. 그 아래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까요?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무려 60.9%입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 10명 중 6명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나라, 그게 지금의 남아공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치안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 해 살인사건이 2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72명이 살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통계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곳 중산층의 하루를 그려보겠습니다. 집 담장 위엔 전기 펜스가 깔려있고 마당엔 큰 개가 돌아다닙니다. 단지 입구마다 경비원이 서 있고요. 이게 부자의 사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2021년 7월엔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터졌는데요. 이때 진출해 있던 삼성과 LG의 공장과 물류 창고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LG 건물은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죠.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 그 청구서는 모두의 안전과 지갑으로 되돌아옵니다. 네 번째 청구서는 위상입니다. 한때 핵을 만들고 아프리카를 호령하던 나라의 자존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2024년 총선에서 30년 집권당 ANC가 40.18%에 그치며 처음으로 과반을 이뤘습니다. 더 상징적인 장면은 그 이듬해입니다. 2025년 11월 남아공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이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G20 회원국이라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외교 무대에서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우리 이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양극화도, 흔들리는 위상도, 어쩐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네 번의 함정이 왜 남의 일이 아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남아공을 무너뜨린 건 인종도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금도, 백금도, 핵을 만든 기술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무너뜨린 건 단 4번의 결정이었습니다. 첫째, 개혁을 거부하다 단 한 번의 연설로 나라 신용을 잃었습니다. 그날 랜드화는 하루 만에 20%가 빠졌습니다. 둘째,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핵심 인재들을 등 떠밀었습니다. 회계사도, 엔지니어도, 광산 기술자도 짐을 쌌죠. 셋째, 부패가 나라를 통째로 사로잡았습니다. 국가 포획의 경제 충격은 최대 5천억 랜드로 추정됐습니다. 넷째, 미래에 투자해야 할 돈을 미뤘습니다. 1998년에 이미 경고를 받고도 발전소를 짓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결과는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25년 남아공의 성장률은 약 1.1%입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나라 빚은 2010년 GDP의 31.5%에서 2025년 약 77%까지 불었습니다. 15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국민 한 사람이 실제로 버는 돈이 2007년 수준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8년째 살림살이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생이 될 동안 나라 살림은 한 걸음도 못 나간 셈입니다. 회복은 더디고 그 청구서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길이 없을까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전공법뿐이에요. 첫째, 부패를 원천에서 끊어야 합니다. 새는 돈을 막지 못하면 어떤 성장도 밑빠진 독입니다.
둘째, 떠난 인재를 다시 불러야 합니다. 사람이 빠지면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셋째, 위기가 터지기 전에 미리 투자해야 합니다. 전력난을 겨우 막아도 이번엔 물과 하수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한 방이 아니라 무너진 구조를 한 칸씩 고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위험해 보이세요? 개혁을 미루는 손일까요? 인재가 빠져나가는 일일까요? 새는 돈일까요? 아니면 미뤄둔 투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렌즈를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전력 구조, 그리고 연금 구조를요. 남아공을 무너뜨린 그 네 가지 함정이 지금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같은 잣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라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지진이 아닙니다. 미뤄둔 청구서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날, 그날이 몰락의 시작입니다. 남아공은 그 청구서를 40년에 걸쳐 받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청구서는 이미 발송됐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